너희 가져갈 것 따로 올려뒀는데 다른 것도 가져갔니? 아, 저희 건 줄 알고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없고. 별거 안 챙겼어요. 너희 트렁크 좀 보자. 트렁크를요? 아, 엄마. 무슨 트렁크까지 확인해요. 음식 좀 싸간 거 가지고. 아니, 음식이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좀 챙겨갈 수도 있죠. 너희만 입이야? 가져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음식 하지 말아라,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우리가 한 음식은 왜 가져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임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더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모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자식들을 데려다가 서로 괴로운 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시집이라면 치를 떠는 며느리. 집에 오는 게 귀찮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아들. 와봤자 임 씨의 속만 새카맣게 탔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 어떻게 어른이 움직이는데 젊은 애들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차려주는 밥만 얻어먹으려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얌체처럼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차에 싣는 며느리.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명절에 힘들다고 음식을 따로 하나니 명절 음식 좀 챙겨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씨 집에 있는 음식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것인지 그 고생을 해서 만든 걸 뻔히 보며 아무것도 안 했던 며느리가 임씨의 딸에게 싸줄 갈비찜에까지 손을 대는 순간 임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부모라고 모든 자식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란 걸 깨달았죠. 임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듬직한 아들과 애교 많은 딸이 하나씩 있으니 임 씨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듬직했던 것도 모두 총각때나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또 아이가 생기니 아들은 점점 변했습니다. 아, 꼭 전날에 가야 해요? 명절 전날에는 와야지 그래도. 그냥 당일에 가면 어떨까 싶은데. 뭐? 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그날 아침에 와? 차 막히려나. 새벽 엄청 일찍 출발해야 할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전날에 오는 게 낫지. 그리고 지연이도 친정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긴 몇 시간 있지도 못할 텐데.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첫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아들과 통화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오고 싶다고 말이죠.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의아한 마음이 들어 묻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임 씨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힘들 것 같다고 당일에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이깨가 쏟아지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팔불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차례도 지내고 하려면 미리 와야지. 아, 알겠어요. 지연이 고생 안 시키니까 걱정 말어. 웃긴다 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곱게 커서. 곱게 큰 네 여동생도 다 잘해. 걔는 걔고요. 참나 끊어. 그날 보자. 대화를 이으면 이을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명절에 며느리가 왔을 때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뭐?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있겠다는 아들 내외. 음식 준비로 분주해 보이는 부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해야지.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만큼 오순도순한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오빠. 이리 와서 앉아. 새언니랑 같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자꾸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직 음식 준비 다 안 됐어요? 거의 했고 전만 붙이면 돼. 나머지는 내일 해야지. 민선이랑 하시면 되잖아요. 임 씨에게 딸과 함께 전을 부치라는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키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며느리에게 전 부치는 일을 떠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머릿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기가 찬 것이었죠. 아, 음식 안 시킬 테니까 좀 나와 있어. 그제서야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앉는 아들 내외. 그리고 정말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 밥상을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조차 놓을 시도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둘이 이미 말을 맞추고 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한 성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시누이도 열심히 거드는 걸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드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이라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에도 그랬던 것을 보면 적응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는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명절에 오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못 보게 되니 아들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 아들 며느리는 그게 무기라도 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범서가 나와서 설거지 좀 도와줘. 설거지요. 민선이는요? 민선이도 정리하느라 바빠. 애 재워야 하는데. 지연이 있잖아. 지연이도 좀 쉬어야죠. 밥 먹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린 아들 며느리를 부르러 왔습니다. 아들한테 설거지 좀 시키려고 했더니 아이 핑계를 댔습니다. 며느리는 한 일도 없는데 쉬어야 한다며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내외가 점점 얄미워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었던 임 씨도 아들이 자꾸만 며느리를 싸고 도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얼해도 미워 보일 때가 종종 있었죠. 고모, 이것 좀 데워주실 수 있어요? 애기 먹여야 하는데 자꾸 보채서요. 젖병을 임 씨의 딸에게 내밀며 묻는 며느리가 미워 보인다면 말 다 했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앞섭이 젖어있는 시누이에게 그러고 싶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 씨가 아무리 시어머니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임 씨의 며느리는 유별난 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얌체 같은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임 씨의 며느리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한마디 했다가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모 취급을 받은 뒤로는 언행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시모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내 딸이 시집 갔을 때를 생각하면 임 씨는 최대한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1년에 2~3번 만나는데 굳이 일을 시켜야 하느냐 한다면 임 씨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 씨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며느리도 아들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 임 씨는 많이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였는데 수액을 맞고 퇴원했죠. 이번에 차례는 안 지내는 게 어때? 음식 재료를 다 사놨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뒀다가 다른 거 해 먹으면 되지 않아? 다 썩을 텐데. 그리고 애들도 오는데 명절 음식도 없으면 되겠어요? 그럼 간소하게 하자. 간소하게. 알겠어요. 임 씨의 딸도 그런 엄마를 도와준다면서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오빠는 언제 온대요? 두세 시쯤 오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4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따뜻하네요. 한마디 말만 하고 또 방으로 쏙 들어가서 10분째 나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는 정신없이 거실을 뛰어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애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참 크게 거슬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야. 너희도 좀 나와서 도와줘라. 그래서 아들네에게 음식하는 걸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하는 얼굴이었죠. 전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해서 그래. 민선이 있잖아요. 너는 너희 아버지도 거드는데 방 안에 콕 박혀 있고 싶니? 그 전까지는 애가 어리니까 이해를 했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같이 먹을 음식인데 굳이 아들 며느리만 일해서 제외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처럼 며느리만 부려먹는 것도 아닌데 임 씨가 너무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조금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니? 임 씨가 강하게 나가자 아들과 며느리도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찌나 안 좋던지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거 저을게요. 며느리가 국자를 들더니 가슴을 앞으로 갔습니다. 갈비찜 올려둔 것이 있는데 그걸 적겠다고 나섰습니다. 임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무언가를 하다가 다시 가스레인지를 보았는데 아직도 그 앞에 서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국자로 냄비 안을 천천히 적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하니? 이거 적고 있어요. 죽 쓰는 것도 아니고 갈비찜은 그렇게 계속 저을 필요 없어. 아. 그러지 말고 전 부치는 건 민선이가 할 거니까 이쑤시개에 이것들 좀 꽂아줄래? 네. 범석이 너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고. 알겠어요. 아들 며느리에게도 임무를 주고 임 씨는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 일은 수월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하던 일을 손에서 놓더니 일어났습니다. 의아하게 쳐다보자 며느리가 미식거린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름 냄새를 오래 맡았더니 속이 안 좋아서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딸이 붙이고 있는데 왜 속은 며느리가 안 좋은지 몰랐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 앞에 있던 쟁반을 보자 10개 남짓 완성돼 있는 꼬치가 보였습니다. 벌써 30분은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이 속도면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임 씨가 그 앞에 앉아서 빠른 속도로 꼬치를 끼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간다던 며느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 씨가 꼬치를 다 끼웠을 때쯤에 며느리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며느리가 바구니에 쌓여있는 전을 집어먹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지호도 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몇 개를 접시에 담더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놀고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찢어 쫓아다니며 입에 넣어주더니 허리가 아프다며 소파에 반쯤 드러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일해서 힘든가 보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중노동을 했다고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둘이 시트콤이라도 찍고 있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녁 차려야겠다. 차례 지낼 음식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차리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들어가 봐도 되죠?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설거지라도 좀 도와줘. 설거지가 쌓여 있고 식탁도 정리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짜증을 내는 아들에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려먹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부려먹었어? 일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마늘을 까거나 양파를 까는 자비를 조금 했을 뿐이고 며느리는 꽃이 10개를 끼운 게 전부였습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다 갔죠. 그러니 설거지라도 좀 하라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었습니다. 음식들도 따지고 보면 전부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갈 텐데 말이죠. 다음부터는 정 같은 거는 좀 사서 해요. 너 결혼 전에 뭐라 그랬어? 사서 하는 좀 맛없다고 부쳐 먹자고 했어, 안 했어? 그제서야 생각이 났는지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아들이 또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식구가 몇인데 그래? 그리고 너희가 대부분 싸가잖아. 차례를 지내면 음식들을 제일 많이 싸가는 게 아들 부부였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딸은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음식이 많다 사서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 임씨도 화가 났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투덜거리던 걸 참았는데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르고 달래야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부모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혀 일을 안 하려는 며느리도 그렇고 그런 며느리를 두둔하고 똑같이 구는 아들도 얄미웠습니다. 둘 다 똑같았습니다. 여태 일했으니까 좀 쉴게요. 아들은 그러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가 차서 서 있으려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도 유별나다. 그냥 우리끼리 해요. 즐거운 날에 괜히 시끄럽네. 6살이나 어린 여동생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니 며느리도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모처럼 명절인데 즐거운 날의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임씨는 화를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쉬러 갈 거면 애도 데리고 들어가던지 해야지. 천방지축 손자 때문에 임씨의 딸이 부엌을 오가며 조카를 챙기느라 고생이었습니다. 오빠, 밥 먹어. 밥상을 다 차린 뒤에 여동생이 부르러 가서야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놓고 물을 꺼내고 하느라 바쁜데 식탁에 가장 먼저 앉아있는 꼴이 참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젓가락을 놓고 일어나는 며느리. 언니 벌써 일어나세요? 더 드세요. 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기름 냄새를 오래 맡아서 그런가 속이 안 좋아요. 먹은 것을 싱크대에 넣어놓지도 않는 게 오늘따라 참 거슬려 보였습니다. 속 안 좋아? 밖에 좀 나갔다 올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며느리에게 물었죠. 먹은 거는 싱크대에 좀 넣어놔. 자리를 뜨려는 아들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꼭 임씨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낮부터 정말 이상하시네. 명절에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익숙해서인지 임씨가 이번 명절에 유독 이상하게 군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임씨도 이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임씨가 응급실에도 다녀왔던 걸 아는 아들 내외가 이번에는 조금은 손을 보탤 거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죠. 또 몸도 아픈데 굳이 차례를 지내려고 하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유일한 날이니 그때만큼은 다 같이 오순도순 음식도 하고 전도 부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한 음식은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먹고 꼭 집에 싸가기도 하면서 음식 할 때만 바른 소리를 못해서 안달이고 혼자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게 임씨는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양심껏 도와야지. 아, 그냥 다음부터는 밖에서 사 먹어요. 여러 사람 힘들잖아요. 시집살이 안 시키신다더니. 네. 어머님, 요즘에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음식하는데 많이 없어요. 거의 외식하죠. 맛있다고 먹을 땐 언제고 꼭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하는 걸 고집하는 임씨가 고지식한 꼰대이고 자신들은 피해자가 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됐다. 음식하자고 한 내가 설거지도 다 해야 한다는 거잖아. 들어가서 쉬어. 임씨의 비꼬는 말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조차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뭘 했다고 저래. 시집살이를 안 당해봐서 저런 말을 하지. 싹싹 비워진 아들 며느리의 밥그릇을 치우며 임씨가 한숨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씨의 딸이 과일을 깎아서 내오기가 무섭게 나와서 자신들 먹을 목만 덜어서 홀랑 들어가 버렸죠. 이제는 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했더니 정말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일찍 일어난 임씨 가족과는 다르게 아들 며느리는 손자가 일어난 후에도 한참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에 굳이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시집살이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뻔하기에 말이죠. 아침에도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해놓지 않은 음식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나물을 하고 국도 끓이고 하는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옆으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고기가 뽀얗고 좋아 보이네요. 팩에 담겨있는 소고기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선물 들어온 거야. 딸이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돈 될 집에서 명절이라고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은 거뜬히 넘을 것처럼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덜어서 국거리로 사용했고 또 일부는 산적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명절에는 소고기는 갈비찜 용만 사면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국거리로 쓰기엔 아까워서 다시 싸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랑 놀아줘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아이는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놀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자 시간이 10시 반이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희는 갈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민선이 오면요. 어디 갔는데?
차에 뭐 실어야 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돌아온 며느리는 또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니 임씨가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씻는 거야? 너희 싸갈 거 식탁 위에 2봉지 넣어놨는데. 아, 글쎄요. 아들이 뒤통수를 극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임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니까 딸에게 싸주려고 한 봉지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던 건 민선이 싸주려고 따로 놨던 건데. 뭔데요? 소갈비찜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넉넉하게 한 거야. 너희 것도 싸놨었는데 민선이 것도 가져간 거야.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놓여 있었던 바구니가 횡하니 빈 것이 보였습니다. 과일잎과 전, 산적도 안 보였고 나물도 따로 반찬통에 넣어놨는데 없었습니다. 혹시 내장고에 넣어놨나 싶어서 열어보았는데 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기 있던 소고기는 어디 간 거야? 무슨 소고기요? 딸이 물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 말이야. 여기다가 통째로 넣어놨단 말이야. 다른 데 둔 거 아니에요? 부위별로 따로 보관이 되어 있어서 랩만 씌워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 냉장고 정리도 했으니 잘못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가자. 애기 챙겨. 알았어. 엄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잠깐만. 나가려는 아들 내외를 임씨가 멈춰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과일 먹느라 바쁠 때 계속 부엌과 차를 오갔으니 말이죠. 뭐 싸간 거야? 네? 뭐가요? 너희 가져갈 거 따로 올려뒀는데 다른 것도 가져갔니? 아, 저희 건 줄 알고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없고. 거의 도둑이 왔다 간 것처럼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별거 안 챙겼어요? 그런데 별거 안 챙겼다는 며느리. 그러면 음식들이 하늘로 솟기라도 했다는 말인지. 너희 트렁크 좀 보자. 트렁크를요? 아, 엄마. 무슨 트렁크까지 확인해요. 음식 좀 싸간 거 가지고. 아니, 음식이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좀 챙겨갈 수도 있죠. 너희만 입이야. 가져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음식 하지 말아라,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우리가 한 음식은 왜 가져가?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진짜 쪼잔하게. 뭐? 쪼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너희 트렁크 좀 봐. 그러고는 빌라 밖으로 갔더니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는 아들 차가 보였습니다. 짐을 더 실을 생각이었는지 트렁크는 활짝 열려 있는 채였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안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정리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상태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도 될 정도였죠. 바나나, 사과, 배, 메론, 포도. 차례상에 올라갔던 과일 외에도 임씨의 집에 있던 과일들까지 모두 챙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했던 각종 음식들도 미리 챙겨왔던 것인지 반찬통에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렁크를 가득 채울 정도의 음식들을 보니 얼이 빠졌습니다.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기가 찼습니다.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 음식을 못했다고 그러셔서요. 가져가서 명절 분위기 좀 내려고요. 몸이 안 좋은데 왜 음식을 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는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자기 친정엄마는 몸이 아프다고 임씨가 한 음식을 몽땅 털어가려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이 소고기는 누가 챙기래? 냉장고에 잘 넣어뒀던 소고기도 트렁크에 들어 있었습니다. 임씨가 요리에 쓴 양은 얼마 안 되었고 남은 부분만 해도 3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가려고 했던 신부가 참 못됐습니다. 왜 음식 가지고 그러세요? 어차피 두 분이서 이거 다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다 못 먹을까봐 우리 걱정해서 너희가 더 치워주는 거야? 나는 뭐 안 힘들어서 그렇게 명절 음식 했는 줄 알아? 너희는 양심이 있니?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또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러세요. 너희가 뭐 하나 제대로 도와주길 했어? 아니면 장 본다고 단돈 5만 원이라도 보탰어? 빈손으로 몸만 덜렁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시집살이 싫다고 설거지 한 번 안 하면서 이런 게 가족이니? 이런 게 가족이면 난 이제부터 너희 가족 안 해.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너네 얌체짓 하는 거 여태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것도 시집살이라고 느낀다면 할 말 없어. 아니, 앞으로 명절이든 뭐든 너희는 오지 말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오기 싫어했잖아. 언제 오기 싫어했다고 그러세요? 음식 준비하기 싫으니까 당일에 오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당일에도 오지 말고 너희끼리 시간 보내라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그러면서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좋아해야 하는 건지 나빠해야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신도 상등신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하겠니? 이거 다 내려놓고 이만 가봐. 너희 이제 안 와도 원망 안 할 테니까. 임씨는 트렁크에 있던 음식을 모조리 꺼내게 했습니다. 원래 아들네를 주려던 목까지 말이죠. 사과 한쪽도 주기가 싫었습니다. 살다 살다 자식에게 이렇게 아까워질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오지 않았죠. 이렇게 괘씸한 것들 먹인다고 그동안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지 않을 테니 차라리 속 시원했습니다. 얄밉다 얄밉다 할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음 명절에 아들 내외는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씨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참 오순도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혹여나 아들네처럼 될까 걱정했는데 사위도 어쩜 그렇게 살가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넷이서 같이 떡국도 끓이고 부침개도 해먹고 참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민선이네 차 사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선이랑 통화하다가요. 우리 사위 사준 거지. 아니, 어떻게 그래요? 지연이한테는 안 사주시고. 왜 차별하세요?
우리 가족한테 사준 건데 왜 네가 뭐라고 해? 저희는 가족 아니에요? 어머, 가족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내년에 민선이 이사한다는데 그것도 좀 보태줄 생각이야.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도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지 않겠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명절에 안 가는 것 때문에 이러세요. 안 오는 게 나도 속 편해. 너희도 터치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각자 지금처럼 알아서 잘 살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 뒤로 아들 며느리가 자꾸만 임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물이 탐났던 모양인데 임 씨는 아들네에게는 돈은커녕 전 한 쪼가리도 주기 싫었습니다. 뒤늦게 이러는 게 더 괘씸했죠. 사실 딸과 사위에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들에게 보란 듯이 사준 것도 있었습니다. 뭐라도 깨달은 바가 있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임 씨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앞으로 자식이 하는 만큼만 해주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또 아니, 너희도 부모한테 잘하면 뭐가 떨어질지. 그러니 아들이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명절에 아들이 또 오겠다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다고 쉽게 임 씨의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여기 근처에서 혼자 있는 어린아이 못 봤어요? 5살인데. 현수야, 팔찌는? 팔찌는 채웠어? 무슨 팔찌요? 너는 내가 하는 얘기 제대로 들은 거니?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이 애를 제대로 안 돌보셔놓고는 뭐라고? 우리 현수 없어지면 다 어머님 탓이에요. 어떻게 물가에 애를 두고 한눈을 파세요? 한눈을 판 게 나니? 너희가 한눈을 판 거지? 저희가 잘못 들었으면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 현수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강문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처음으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에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뭐가 좋다고 여행에 쫓아가서 보모 역할을 자처했는지 어리석었던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모처럼 간 휴가에 즐기지는 못하고 손자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 깜빡한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것이었죠. 따지고 보면 강 씨의 탓만은 아닐 텐데 악을 쓰며 강 씨의 탓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급기야 막말까지 해대는 며느리.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아들. 너무 서글펐습니다. 강 씨도 할 말이 많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에게 들고 있던 구명조끼를 던져버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와 여행은커녕 만남조차 그만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누가 괴로울지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탓에 자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그렇게 좋아서 만남이 잦은 것은 아니었고 손자 현수 때문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근처에 사는 강 씨가 소환된 것이죠. 할머니의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주변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손주를 보느라 모임도 제대로 하질 못했으니 말이죠.
강 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땐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자주 보면 볼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할 때가 종종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얘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애가 토를 하잖아요. 뭐? 현수가 토했다고? 네. 설사도 한 번 했고요.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 먹이긴 뭘 먹였겠어? 네가 챙겨뒀던 반찬에다가 밥 먹였지. 그런데 왜 설사를 해요? 문제가 있다면 음식에 있겠지. 먹인 사람 잘못이니? 어머님!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강 씨에게만 참으라고 하는 아들도 참 섭섭했죠. 애 문제에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시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에이, 그래도 엄마가 더 어른이니까 봐주세요. 네? 물론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땐 기특한 소리를 할 때도 있었죠. 어머님! 이번 여름 휴가 때 같이 놀러 갈까요? 놀러? 네. 그동안 애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여름에 꼭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더니 어쩐 일로 강 씨 부부에게 여행을 제안한 것인지 몰랐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휴가를 같이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워터파크? 네.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리도 불편하고 그런 데서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에이, 현수 노는 거 구경하시면 되죠? 마음 같아서는 한적한 휴양림이나 계곡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에게 휴가는 힐링이 아니라 신나게 즐기는 시간 같았습니다. 물론 아이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여행지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 때문에 여행지를 바꾸자고 하기는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나는 아빠 모시고 근처 계곡이나 휴양림 같은데 당일치기로 다녀올까 하는데 그런데 그러자고 할 줄 알았던 아들이 꼭 같이 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런데 안 가보셨잖아요. 워터파크 재미있어요. 어르신들도 좋아하는데 경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세요. 방은 따로 잡아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또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미안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자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효도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당일 아침 아들이 강 씨 부부를 데리러 집으로 왔습니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그런데 가면 애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런 팔찌 끼고 있어야 한다더라. 며칠 전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강 씨처럼 손주들을 돌보는 친구였는데 지난 휴가 때 쓰고 남은 것이라며 주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번호가 적힌 팔찌였습니다. 방수도 된대. 그러자 며느리가 살짝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애가 답답해서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불편해서 빼버리죠. 빼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런 말을 들으면 애가 앵가요? 결국 강 씨는 더는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싫다는데 어쩌나 싶었죠. 그런 강 씨에게 아들은 너무 걱정이 많다며 웃었습니다. 에이, 어떤 바보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요.
리조트에 도착한 뒤에 가족들은 짐을 두고 바로 워터파크로 이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찍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들은 큐브를 대여하러 갔다가 구명조끼도 대여하러 갔다가 무척 바빴죠. 그래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것은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현수 손 좀 잡아주세요. 넘어질 것 같아요. 현수 아빠는 어디 갔어? 글쎄요. 뭐 사러 갔나 봐요. 알았어. 여보, 당신은 그 옆에 앉아 있어요. 미끄럼틀 옆에 자리 잡은 남편은 벌써부터 힘든지 앉아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현수 미끄럼틀 타고 싶대요. 아이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아까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거든요. 제가 이 밑에 있을 테니까 어머님이 위에서 애 좀 케어해 주세요. 미끄럼틀을 탄다며 자꾸만 보채는 손자를 데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좀 데리고 다녔으면 싶지만 그놈의 사진이 뭔지.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SNS에 올리려면 많이 찍어야 해요. 한참을 아이 사진과 영상을 찍던 며느리는 수영복 입은 자신의 모습을 찍는다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놀이에 왔는데 물에 젖는 건 또 싫다고 했죠. 아이고, 이럴 거면 그냥 해변가에 갔으면 좋았을걸. 강 씨가 손자를 붙잡아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 씨는 힘에 부치는데도 신나서 방방 뛰는 손자를 돌보느라 쉬지 못했습니다. 현수 엄마야. 현수 좀 봐라. 아버지 방에 가서 쉬고 싶으시댄다. 그리고 나도 이만 들어가 있을게. 어머나, 여기까지 와서 방에서 쉬시겠다고요? 아깝게. 그런다고 여기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발이라도 물에 담그세요. 하지만 인파에 쓸려 나갈 것 같은 이곳에서 한가하게 물에 발을 집어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 씨 부부를 며느리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가시면 현수는 어떻게 해요? 현수는 이제 너희들이 놀아줘야지. 정말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놀러와서 이러실 거예요? 돈 아깝게. 하루에 여기가 얼만데요? 벌써 2시간이나 물놀이 했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하니? 내일도 할 거라며. 좀 쉬자.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왔는데 30분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도 나왔어요. 지금 현수랑 현수 엄마 씻고 있어요. 왜 벌써 나와? 하루 종일 놀 것 같더니. 현수가 자꾸 미끄럼틀 타자고 보채서 저희 체력이 바닥났네요. 강 씨는 2시간 동안 손자를 쫓아다녔는데 아들 며느리는 고작 30분 만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더 놀아달라고 못 가게 했던 것을 생각하니 조금 어이가 없었죠. 이따가 저녁 먹을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요. 뭐 먹으려고 그래?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글쎄. 칼국수 같은 것도 좋고. 현수 엄마 다이어트 때문에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는데. 그래? 그러면 어떤 게 좋다 그래? 갈비탕 같은 거? 국물도 안 먹을 것 같고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니 그럴 거면 뭐하러 물었나 싶었습니다.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정해. 그럼 현수 엄마한테 물어보고 정할게요. 쉬고 계세요. 그런데 아들 내외와 함께 먹게 된 음식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 아버지 날 것 안 드시는 거 모르니?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회 안 먹으면 되겠어요? 식사는 리조트 근처 해변가에서 먹는다길래 좋아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다 구경을 좀 하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바닷가에 와서 바다에서 안 놀고 워터파크에서 갇혀서 놀았으면서
먹는 건 꼭 회를 먹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남편은 날 것을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죠. 사이드 메뉴 많으니까 드시면 되죠. 현수도 회 못 먹는데 다른 메뉴도 먹을 거 많아요. 메뉴를 보니 라면이랑 김밥이 보였습니다. 칼국수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사이드 메뉴는 없어 보였습니다. 회에다가 술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식당이었습니다. 운치 있다며 아들 며느리는 좋아했지만 강 씨는 섭섭했습니다. 못 먹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부터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죠. 아버지는 여기까지 와서 라면에 김밥 먹으란 말이야? 거기에 해물도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라면은 라면이잖아. 에이, 회 드셔보세요. 먹어버릇해야 먹는 거죠. 이 나이에 무슨 먹는 버릇을 다시 드리겠다고 황당한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안 먹는 것인데 말이죠. 강 씨는 회를 좋아하긴 했지만 맛있게 즐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만을 위한 여행 같아서 첫날부터 후회가 되던 참이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자더니 꼭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로 데리고 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강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그날 식사는 서로 말수가 줄어든 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내내 물놀이만 하는 일정이라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첫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좀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애기 좀 봐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좀 봐야지. 현수가 할머니랑 물놀이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금방 올게요. 하지만 금방 오겠다고 한 아들 며느리는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아이 부모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30분도 못 돌보면서 도대체 2~3시간 동안 어떻게 애를 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강 씨가 지쳐갈 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재밌기는 저쪽이 재밌네. 강 씨는 손자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옆쪽으로는 깊은 풀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공파도도 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곳에서 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애 좀 봐. 계속 미끄럼틀 타고 싶대. 어린아이는 도대체가 지치지도 않는지 미끄럼틀에 오르락 내리락을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없으니 남편이 밑에서 아이를 붙잡고 강 씨가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오르내렸죠. 잠깐만요. 저희 음료수 좀 사올게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보이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음료수를 사온다더니 웬 캔맥주를 사왔습니다. 여긴 맥주도 마실 수 있네. 그러면서 앉아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휴가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자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강 씨를 보챘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부모에게 차마 맡길 수는 없고 강 씨가 또다시 아이의 손에 이끌려 물에 들어가야 했죠. 현수야, 조금 있다가 다시 놀자. 더는 힘들어서 안 되겠을 때 강 씨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보니 이럴 거면 물놀이를 뭐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가게 된다면 절대 물가가 아니라 꼭 휴양림 같은 곳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현수 엄마야, 애 좀 봐라. 강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얘기하느라 바쁜 며느리가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현수 엄마, 강 씨가 재차 며느리를 부르자
그제서야 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음료수 좀 사러 아버지랑 같이 갔다 올 테니까 현수 잘 보고 있으라고. 아, 예. 현수 아빠도. 대충 끄덕이는 고개를 불안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팔찌 채워놔. 미아방지 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앞에다 두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른 다시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손자를 달래서 아들 옆에 앉혔습니다. 현수야, 잠깐만 음료수 좀 사러 갔다 올게. 그러고는 잠시 매점에 다녀왔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들 옆에 있어야 할 손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또 대답이 없자 강 씨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는 어디 있냐고?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앉혀놓고 갔잖아. 어디 있어? 아니, 현수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현수는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음료수 사러 다녀온다고 말했잖아. 아니, 못 들었어요. 너희 둘한테 말했어. 이럴 게 아니라 애를 찾아봐야지. 들었네 못 들었네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혼비백산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니, 왜 애만 놔두고 가신 건데요? 그런데 며느리는 애를 찾는 일보다 강 씨를 탓하는 게 우선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강 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헤집으며 손자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혼자 있는 어린아이 못 봤어요? 5살인데.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미아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보안 요원을 향해 묻자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는데 며느리가 쫓아왔습니다. 현수야, 애를 어디다 두셨어요? 울먹거리는 며느리에게 대꾸 없이 강 씨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만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팔찌는 채웠어? 무슨 팔찌요? 너는 술 먹느라고 내가 하는 얘기 제대로 듣긴 했니?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이 애를 제대로 안 돌보셔놓고는 뭐라고? 우리 현수 없어지면 다 어머님 탓이에요. 강 씨에게 버럭 화를 내는 며느리를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물가에 애를 두고 한눈을 파세요? 한눈을 판 게 나니? 너희가 한눈을 판 거지. 저희가 잘못 들었으면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 현수 어떻게 할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도록 언성을 높이는 며느리. 강 씨는 화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으니 며느리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싶어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랬죠. 잠시 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혹시나 아이를 찾았나 싶어서 휙 돌아봤는데 강 씨의 아들이 혼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안 보여요. 지금 아버지가 찾고 계신데. 그럼 더 찾아봐야지 뭐하러 왔어? 그러자 아들이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게 애를 좀 잘 보시지.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아들. 강 씨는 답답한 속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강 씨도 아들 며느리가 제대로 들었나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랐는데 어떻게 강 씨의 탓만 하는 것인지 억울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선 현수 찾고 나서 하자.
어머님 어제부터 여행에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현수 귀찮아서 그냥 두고 가버리셨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가 아이를 버리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며느리는 아이를 잃은 충격인지 뭔지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아들은 말릴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손자가 없어진 것인 강 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이런 상황에서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알겠지만 그 대상이 강 씨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내 고생했던 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말이죠. 강 씨가 어려서부터 도맡아 돌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애를 내팽개치고 술이나 마시던 아들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팔찌 좀 채워놓으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애를 물놀이하러 데리고 왔으면 너희가 잘 지켰어야지? 그래놓고 뭐? 내 탓이야. 어쨌거나 어머님이 데리고 계셨잖아요. 애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음료수는 아버님 혼자 사와도 됐잖아요. 왜 애를 잃어버리시냐고요? 너희는 애 없어지는 동안 뭐 했어? 술?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 어머님 탓이에요. 손주 잃어버리고도 저희 탓을 하고 싶으세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의 순간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거친 언사가 오가는 것을 난감하게 지켜보던 직원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말리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치가 아프다는 듯한 얼굴을 했죠. 지금 미쳤냐고 한 거야? 당황스러운 마음의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다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없어져서 그런다고 하지만 애를 찾을 생각은 않고 시어머니한테 미쳤냐고 하다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모두가 놀랄 일이었습니다. 강 씨도 어리 빠져서 뭐라 더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기다리던 얼굴이 보였죠. 엄마! 손자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퍼뜩 고개를 돌리더니 소리쳤습니다. 현수야, 너 어디 갔었어? 아이를 한번 끌어안더니 어깨를 잡고 흔들며 혼을 냈습니다. 안 그래도 놀랐을 아이가 숨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며 혼을 내기에 직원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겨우 진정한 아들 내외가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강 씨가 따랐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10시간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서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무서워서 내려가질 못하고 위에 계속 있었다는데 강 씨는 아이를 찾아 안도했지만 아직까지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강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그 팔찌 지금이라도 채워. 그러자 며느리가 아이의 팔에 미아방지 팔찌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런 것들 것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을 텐데 앉아서 좀 쉬세요. 그런데 강 씨가 말없이 짐을 챙기자 며느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숙소 들어가서 쉬시게요? 아니, 집에서 쉬어야겠다. 집이요? 아니, 내일까지 계셔야죠. 황당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쳤냐는 말을 듣고도
하루 더 머물며 부모 노릇을 할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며느리는 그저 강 씨가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물놀이하고 놀게 생겼어? 엄마, 아까 그거는 현수 엄마가 너무 놀라서. 너희는 놀라면 부모고 뭐고 상관없이 미쳤느냐고 하는 모양이다. 그 소리에 그 자리에 없었던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쳤냐니? 애 잃어버린 게 내 탓이라고 미쳤냐고 하던데요. 그러자 남편의 입이 쩍 벌어졌고 며느리의 얼굴이 시커매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과했다는 걸 알고는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따박따박 잘만 말대답하던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강 씨는 숙소에 들러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 강 씨 부부를 아들 내외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에 같이 하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애 엄마가 홧김에 한 말을 가지고.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홧김에 한 말은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좀 더 화가 나면 나중에는 머리채 잡히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어디 같이 여행하겠냐? 왜 그러세요? 진짜. 아빠가 좀 말려보세요. 차키 내놔라. 네? 운전해서 가야 하니까 차키 내놓으라고. 말려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차키를 내놓으라니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서 기어이 차키를 받았습니다. 여보, 가자. 저들은 어떻게든 교통편 찾아서 오겠지 싶었습니다. 아, 진짜. 환불도 안 되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아까우면 너희가 2배로 더 물놀이하고 잘 때는 따로 자.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차를 가지러 온 모양이었는데 그 얼굴조차 보기가 싫어 문 밖에서 차키를 던져주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게요. 너희하고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희도 차 없이 올라오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이쯤 하셨으면 됐잖아요. 말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너희야말로 미쳤니? 뭐라고요? 왜? 너희도 그 소리는 듣기 싫은 모양이지?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어. 너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신랑이 할래나 잘 챙겨라. 또 잃어버릴라? 그러고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단 말 한마디도 없는 게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게 화가 났는지 아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가 말이죠. 엄마, 현수 계속 안 봐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해요? 아이 때문이라도 연락이 안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강 씨가 손주를 전적으로 봐줬기 때문에 문제없이 맞벌이를 했던 것이지 강 씨 없이는 애로사항이 많을 게 뻔했습니다. 둘 다 야근이 잦은 직장이라 어린이집이 끝나고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정신온전한 도움 있으면 되잖냐?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 내가 애 보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뒤끝이 길어요? 그냥 좀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수는 없으세요? 며느리한테 미쳤다는 말 듣고 웃으면 그게 더 미친 여자 아니니? 엄마, 애 봐주고 욕먹는 짓은 이제 다시는 안 하려니까 너희 애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그러면 저희 애는 돈 주고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희 앤데. 엄마 손주잖아요. 그렇게 예뻐하셔놓고는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세요?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욕먹으면서 봐줄 정도로 나 호구 아니다.
너희들 손으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뭘 믿고 낳은 거야?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어. 찾아올 생각도 말고. 그러고는 아들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이 때문에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는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는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나왔던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으니까 저희 연수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참 뻔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은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 한마디 없더니 육아에 문제가 생기니까 슬그머니 메시지를 보내오는 게 더 괘씸했습니다. 또 전화는 싫었는지 글자 몇 자로 설득하려는 심보가 못됐죠. 강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한들 자식의 입장을 배려해 주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결국 되돌아오는 게 원망이었기에 강 씨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주 보는 일에 조부모가 희생한다고 자식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리하고 싸게 부릴 수 있는 부모로 생각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도 더는 거기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쏟을 시간과 정성으로 내 삶이나 신경 쓰자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빌었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땅이 만 평이야. 알긴 아는데 그게 시세가 얼만데요? 그래도 그렇게 땅값이 싼 곳은 아니야.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가 돼요? 왜 이렇게 주세요? 그냥 다 처분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파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팔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다리려면 머리 아프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받기 싫으면 받지 말어. 불만인 사람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한성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말년에 중요한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결국엔 등을 돌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말이죠. 돈이 도대체 뭔지. 자식들만 떠올리면 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끼리 싸우는 것도 부족해서 부모 탓을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줬더니 그걸 잘못 물려줬다고 화를 내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게 나았던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겐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았죠. 큰 이득을 본 큰아들조차 등을 돌리니 자식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괘씸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한 씨도 이제는 자식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였습니다. 셋 모두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죠. 최근에 한 씨는 병원 신세를 여러 번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었지만 여러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게 되었죠. 재산을 미리 나눠줘야겠어. 애들한테요? 그래.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애들 건데. 미리 줘야 잘 살 거 아니야. 한 씨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워낙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부모 덕 없이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물려줄 거 미리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쓰러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공평할지 고심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시세를 따져보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날, 한 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딸, 그리고 막내 아들.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러게. 명절도 아닌데. 저는 금방 가봐야 해요. 애 맡겨두고 와서. 오래 안 걸려.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의아한 표정으로 한 씨를 바라보는 세 쌍의 눈. 한 씨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나눠주기로 했다. 너희한테 주고 남은 재산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다 쓸 거야. 그러다 다들 눈이 커졌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을 테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 씨의 말에 각자 얼굴에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순서대로 민수한테는 아파트, 그리고 민희는 1억, 민준이는 시골에 있는 땅을 주기로 했다. 큰아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발끈한 것은 둘째인 딸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저만 1억이에요? 왜? 적냐?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시골 땅이랑 비교가 돼요? 그래도 바로 받는 현금이 낫지 않냐? 서울 집도 낡았고 땅도 시골 땅이잖냐? 그래도 1억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이렇게까지 반발할 줄은 몰랐던지라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표정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씨가 물었습니다.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땅이 10,000평이야. 알긴 아는데. 그게 시세가 얼만데요? 그래도 그렇게 땅값이 싼 곳은 아니야. 아들의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세요? 그냥 다 처분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파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팔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다리려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딸이 또다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방도 그쪽에서 받는 재산이 있을 거 아냐.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자라서 저는 조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냐. 맞잖아요. 대들듯이 따지고 드는 딸을 보니 한 씨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맡겨놨던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 딸이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1억이면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남들은 부모가 죽어도 받지 못할 돈일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돈을 지금 당장 주겠다는데 더 받지 못해서 부모에게 화를 내는 자식이 괘씸했습니다. 받기 싫으면 받지 말어. 그러자 딸이 하려던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시근덕 거리는 것이 화가 가라앉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불만인 사람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그래? 작은 아들을 보며 묻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들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준 거야.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잖냐?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정리할 문제고. 그러자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은 명의는 이달 안으로 다 넘겨줄 거야. 그리고 민희 너는 이번 주에 통장으로 넣어주마. 그러자 딸은 말없이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에게 더 준다면 또 다른 자식이 반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덮어주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한씨 부부도 노후 자금이 넉넉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한씨는 예고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준 아파트는 한씨 부부가 예전에 살았다가 전세를 주었던 아파트였는데 만기가 되어 나간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죠. 그리고 그 목돈을 보태서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시골에 있는 땅 10,000평을 주었고 그 땅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인 모양이었습니다. 산에 걸쳐 있는 땅이라 10,000평이어도 사실상 쓸 수 있는 땅이 넓지 않다며 아들은 푸념을 하고 갔죠. 마지막으로 딸은 1억을 받은 이후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억울했습니다. 1억을 줬는데도 서운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까지 못 보게 되니 아쉽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서운하게 한 건가 되짚어보기도 했죠. 나라도 당연히 서운하죠. 아내에게 물으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당신은 내가 그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놓고는. 당신이 어디 내 말 듣는 사람이에요? 참나. 어쨌거나 아내까지 이렇게 말하니 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긴 했습니다. 민희는 나중에 뭐라도 더 챙겨줘야지. 뭐. 그리고 한 달쯤 뒤 저희 쓰던 소파 그거 드릴게요. 큰아들이 이사하기 전에 한씨의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저희가 쓰던 게 더 새 거예요. 그것도 드리고요. 그래? 그래라, 그럼. 냉장고도 바꿔드릴까요? 이사하는 집이 다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요. 아들은 이사하면서 한씨의 집 가정가구를 바꿔주었습니다. 쓰던 것이었지만 아들 말처럼 한씨 집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새 것이었고 성능도 좋았죠. 큰아들은 볼 때마다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이사하니 좋으냐? 그럼요. 애엄마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래. 잘 살아라. 벌써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 서울 집값이야 워낙 오르락 내리락 하잖냐. 큰아들이 찾아올 때면 늘 좋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파트를 받은 뒤로는 며느리도 한씨 부부에게 무척 잘했고 말이죠. 그래서 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찾아왔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땅을 부동산에 평당 5만 원에 내놨었는데요. 10,000원밖에 못 받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땅이 적어도 4만 원은 하는 땅이야. 네. 아버지가 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땅을 5만 원에 내놓은 거였어요. 근데 4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이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땅값이 그렇게나 떨어졌대? 아니요.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지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땅이랑 도로 사이에 다른 땅이 껴있나 봐요. 그래서 맹지라고 10,000원도 많이 쳐준 거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도로에 딱 붙어 있는 필지가 있어. 없다니까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침통한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니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형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5억은 되던데. 아들의 말에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 골치가 아팠죠. 땅이라는 게 묵혀두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당장 팔지 말고 좀 가지고 있어봐. 오를 만한 땅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아, 난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네 형이랑 얘기해.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한씨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돈돈거리는 자식들이 얄미웠죠. 그런데 얼마 후 아들 둘이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산을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 게 말이 돼. 다투게끔 하셨잖아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이 주먹 다짐도 했다는데. 뭐, 서로 때렸다는 말이야? 네. 새언니한테 들어보니까 둘 다 피멍 들고 아무튼 절연하겠다고 난리인가 봐요. 이제라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딸의 전화에 한씨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로 정리를 해서 주던가 아니면 미리 주질 말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한씨가 수습은 해야 되는 상황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씨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가 입을 모아 첫째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하니 말이죠. 아이고, 얼굴이 그게 뭐냐?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장남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면서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돈이 무섭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혀차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민준이 그놈이 아이고, 됐다. 둘이 똑같지 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씨는 생각한 바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다들 계속 불공평하다고 하니까 네가 좀 양보를 해야겠다. 양보라니요. 어떻게 양보하라는 말씀이세요? 글쎄, 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네가 동생들 몫을 좀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나눠 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알았다고 할 줄 알았던 큰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순 없죠. 뭐? 그럴 수 없다고? 네. 이미 주신 거를 가지고 왜 제가 나눠야 해요?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 아파트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가 민이랑 민준이를 나무라셔야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래도 네 동생들이잖냐. 돈 때문에 형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동생이에요? 큰아들도 화가 단단히 난 듯했습니다. 한씨는 난감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씨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파트는 이미 아들의 몫이니 말이죠. 결국 큰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셔야죠. 그리고 제가 장남인데 좀 더 받았다고 난리 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들에게 핀잔을 듣게 된 한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형제끼리인데 좀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간 뒤에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왔다 갔죠? 얘기는 잘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딸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씨는 괜스레 짜증난 기분을 작은아들에게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땅도 10,000평이나 받았으면서 지금 더 받고 싶다고 그렇게 징징대는 거야. 징징대다니요.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합리한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럼 다 내 탓이라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맹지라도 그 앞땅도 수소문해서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4만 원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네 형보다 네가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너는 누나한테 떼줄 거야? 그러자 말문이 막혔는지 작은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그냥 돌려줘.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거칠어진 아들의 숨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답만큼은 순종적이었죠. 알았어요. 형한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딸이야 나중에 잘 달래면 되는 것이었고 작은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 잘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이 누나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자식들 간의 사이, 그리고 자식들과 한씨 부부의 사이는 점점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민희야, 네 엄마가 요새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거든. 예전에 네가 마사지인지 뭔지 데리고 갔을 때 좀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그것 좀 한 번 더 데리고 가봐라. 어느 날 한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할 줄 알았던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 바빠요. 아, 요새 바쁘냐? 안 바쁜 날에 가라는 거지. 아니요. 안 바쁜 날 없어요. 너무 단칼에 자르는 딸의 목소리에 한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말투와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저희는 못 가요. 아니,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명절에도 안 쉬는 회사가 있어. 아니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 그렇다고 집에도 안 와? 안 사돈이 그러라고 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도 할 말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명절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부터는 아들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뭐? 민희야, 그렇게 끊어져 버린 전화. 한씨는 갑자기 행인에게 뺨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명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들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요? 너는 그게 인사야? 먼저 도착한 작은 아들이 잘 지냈냐는 말도 안 하고 형이 왔는지부터 물었습니다. 한씨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도착한대. 네 엄마 밥 차리고 있다. 그런 한씨에게 작은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 줄줄이 앉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는 거야? 한씨가 물으니 아들이 한씨를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형 왔나 보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큰아들이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 지금 얼만 줄 알아? 큰아들은 그런 동생을 힐끔 쳐다보고는 말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냐? 얼만 줄이나 아냐고.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남의 집에.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왜들 그러는 거야 또? 아버지. 형한테 주셨던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10억이 넘어요. 작은 아들의 말에 한씨도 조금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번에는 4억이네 5억이네 했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10억이 넘는다니.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미 한씨의 손을 떠난 집이기에 따로 알아볼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크게 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돼요?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형은 지금 아버지한테 10억 넘게 증여받은 거라고. 나는 똥덩어리 같은 땅 받았고. 만 평이나 되는 똥덩어리가 어디 있어? 지금 말장난해? 그러면 나랑 바꾸던가.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너 같으면 그 땅값이 10억으로 올랐다고 다른 형제들한테 나눠줬겠어? 비웃듯이 말하는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이 덤벼들 것처럼 굴었습니다. 한씨는 황급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좋은 날에? 좋은 날이요? 좋은 건 아버지랑 형밖에 없죠. 내 집 가격이 올랐다고 왜 네가 성질을 내? 참 이상한 놈이네. 뭐?
이상한 놈. 그게 다 형 건 줄 알아.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작은 아들이 한 씨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한 씨가 기세에 눌려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그랬지. 그러자 큰아들의 눈초리가 사나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명예 넘기셨죠. 그러면 끝이지 뭘 해결하라는 말씀이세요? 해결할 게 없는데. 저 것 보세요. 저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죠. 완전 지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뭐? 놈? 너 말타했냐? 이제는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곧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제발 저것들 좀 말려보라면서 호들갑이었는데 덩치 큰 장정 둘을 한 씨가 말리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이러려고 너희한테 재산 나눠준 줄 아냐? 그러자 작은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로에 붙은 땅 주인이 절대 땅 못 팔겠대요. 그리고 뒤쪽이 전부 산인데 개발도 안 되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부동산이 이제는 평당 5,000원도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형은 10억 넘게 물려주시고요. 장남이랑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물려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준 거야. 결국 안 비슷하니까 지금이라도 맞춰서 주셔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장남만 챙기니까 누나도 연 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민희가 연을 끊겠대? 누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형 집값 오른 것도 누나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했나 싶으니 눈앞이 새카매졌습니다. 설마 아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희 그만해. 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질 못하고? 어머니도 똑같아요. 어째서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이제는 아내에게도 되는 자식들을 보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민수야, 안 되겠다. 그 아파트 팔자. 아버지, 또 그 소리세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세요? 무책임?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제 재산으로 치는데요? 뭐? 네 재산? 그게 원래 네 거였냐? 그러자 큰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말 하실 거면 저는 이제 명절에도 안 옵니다. 일어나. 가자. 큰아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 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줄 것 같으세요? 이미 형 앞으로 주신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똑같이 나눠주셨어야죠. 작은 아들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집을 나서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한 씨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나눌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미 준 것을 뺏어올 방법이 없으니 작은 아들의 마음을 달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도 그 땅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괜찮은 가격에 팔아봐. 그래봤자 1억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누나보다 덜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못 주겠다는데 그걸로 만족해야지. 만족이요? 아니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보태주마. 1,000만 원이요? 누구 놀리세요? 이제는 돈을 주겠다는 소리에도 화를 내는 작은 아들. 그러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미 한 씨의 손을 떠난 일인데 돈을 준다고 해도 마다하니 말이죠. 한 씨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한 것 같아서 서글프기도 하고 자식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한테 돈 안 줬다. 너희 생각해서 줬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땅 안 받았어요. 형하고는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요. 아버지한테도 실망이에요. 그러더니 작은 아들네도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표정을 굳힌 채로 손주들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다음 명절부터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장남이랑 오순도순 잘 지내세요.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생각나는 말이었습니다. 한 씨는 허탈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딸도 연을 끊는다고 하고 아들 둘은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니 그러면 자식 셋 다 연을 끊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한 씨에게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혼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한 씨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노려보았죠. 내가 뭘? 왜 다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 당신 잘못이잖아요. 한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 말고는 자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분명히 노력도 했는데 말이죠. 그 뒤로 아들, 딸 모두 한 씨에게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찾아오는 자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잠잠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자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씨는 큰아들에게 무척 섭섭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큰아들 때문인데 집값이 10억이 넘었다면서 입을 싹 닫고 연락도 끊어버리니 이게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네. 아버지,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아무리 그래도 형제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정도로 받았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이게 또 15억이 되면요? 그때도 나눠줘요? 20억이 되면요? 그때 또 나눠줘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반대로 1억이 되면요? 걔들이 줬던 거 뱉을 것 같아요. 민수야, 아버지,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제가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아버지죠. 애초에 정말로 똑같이 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받은 걸 토해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랑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네요. 자꾸만 준 걸 뺏으려고 하시니까요.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야, 민수야. 그것이 큰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착잡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분명히 이랬던 가족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라도 좀 애들한테 전화해봐. 당신이 해봐요. 내 전화는 안 받으니까 그렇지. 내 전화도 안 받아요.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아내. 도대체가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자식 셋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만나? 네 아버지 모르게 나가야지.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무튼간 오랜만에 애들도 보니까 좋네. 그래? 끊자. 당신, 뭐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어느 날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한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씨에게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니 딸과 연락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나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를 누가 시켰다고 그래요? 스스로 왕따가 된 거지. 뭐야? 아내까지 한 씨의 탓을 했습니다. 왜 그런 괘씸한 놈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는 전화 안 된다고 하더니 이런 괘씸한 것들 가족 사이를 파탄내고도 잘도 연락을 해?
나 죽으면 그 놈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당신도 똑같아. 마음대로 해요. 이제 와서 애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파탄 난 게 다 당신 탓이죠. 나는 내 자식들하고 연락하고 지낼 거예요. 그 말에 한 씨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아내에게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 모두 은퇴한 가장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싶으니까 이제 쓸모없게 느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말년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분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스스로 자식들과 거기를 두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도 무시하자고 마음먹었죠. 과연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 말이죠.